2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온라인 수업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다가 다시 급격히 이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여러분이 이제 격주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됐죠. 그래서 격주로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을 한 주 듣고 오프라인 수업을 또 한 주 듣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대단원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 중에서 서정 갈래의 흐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1학기 첫 시간에 선생님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정, 서사, 그 교술 갈래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었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첫 번째 문학 갈래인 서정 갈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서정갈래라는 것은 선생님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었죠? 서정갈래는 그렇죠. 화자의 정서와 감정, 화자의 정서와 감정을 그 대상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문학이다. 또는 함축적 시어를 동원해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문학적으로 전달하는 갈래이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중요했었고, 시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학적 수사법 또한 중요하게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요소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정갈래의 흐름을 어떻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지 보기 전에 우리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를 보니까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 우리는 서정 갈래를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구현 양상이라는 것은 이 서정 갈래가 어떤 작품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또는 독자들에게 읽혀졌고 감상되어져 왔느냐를 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보니까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그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창작할 때 그 작품에는 역사적 상황이라든가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어 있게 마련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이 또는 역사적 흐름이 작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의 어떤 상호 영향관계에 대해서 탐구한다. 역사의 상호 영향관계를 탐구하는 두 번째 목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우리가 서정갈래에서 어떤 작품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정갈래에서는 첫 번째 작품으로 우리가 서경별곡이라는 작가미상의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을 배우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고인도 날 못 보고라는 이황 선생님의 작품을 우리가 역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작자미상의 한수마, 시한수마라는 작품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작품, 그리고 신경림의 농무라는 현대시 작품 하나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서사갈래에서는 뭘 배우게 되죠? 이미 우리가 배워서 지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김만종의 구운몽을 배웠고요. 자, 염상섭의 만세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극갈래에서는 작자미상의 봉산탈춤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강백의 파수꾼 다루게 될 거고요. 박지원의 일야구 도하기까지 우리가 다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작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정갈래의 흐름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서정갈래의 흐름 이 부분을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서정갈래의 흐름을 파악하는 목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로 서정갈래의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자, 서정갈래의 흐름을 파악하고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서정 관례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부분과 자, 당시에 이 작품이 창작될 때 어떤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흐름이 녹아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작품으로 제시가 된 것이 헌화가라는 작품이네요. 자, 헌화가라는 작품인데, 자, 이 헌화가라는 작품이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향가라는 문학갈래예요. 그래서 향가라는 문학갈래가 잘 생각나지 않는 학생도 있을 텐데, 향가라는 문학갈래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죠. 향찰로 기록되어 전해오는 우리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찰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마 생소할 거예요. 자, 향찰이라는 것은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우리는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썼어요.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썼는데, 자, 이 중국의 한자 중에서 이 향찰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자, 이 향찰이라는 것은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서 자,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서 표기한 체계이다. 자, 향찰이라는 것은 향찰 표기 체계라는 것은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려서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서 표기한 체계를 말해요. 그래서 중국의 어순 체계와 우리말의 어순 체계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말의 어순 체계는 자,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 그러니까 서술어가 마지막에 위치하는 체계를 따르죠. 자, 그런데 중국어의 어순 체계는 어떻죠?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서술어, 목적어가 따르는 체계를 취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말, 첫 번째 우리말의 어순은 주어, 그다음 목적어, 그다음 서술어가 오게 되죠. 서술어가 오게 되는 어순 체계를 따르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국어의 어순은 주어가 오고 그래서 목적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가 먼저 오게 되죠. 서술어가 오고 그 다음 목적어가 오는 어순 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우리말의 어순과 중국어의 어순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의 어순과 중국어의 어순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의 어순과 우리말의 어순이 달랐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서 우리가 왔다 하더라도 향찰 표기 체계 같은 경우는 중국어의 어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의 어순을 따랐다는 거죠. 자,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표기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렸다라고 선생님이 제시를 했는데, 자, 지워졌네요.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려서 의미나 뜻을 빌려서 우리말이 어순책에 따라서 표기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과 뜻이 있었다고 할 때 같은 경우는 대개는 형식적 요소를 빌려올 때 형식 형태소 예를 들어서 뭐 어미나 또는 조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우리가 한자의 음을 빌려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자의 뜻을 빌릴 때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 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요소, 예를 들어서 뭐 어근이라든가
또는 간.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하죠. 자, 이 실질 형태소를 우리가 한자를 빌려올 때 한자의 의미 아니라 대부분 뜻을 차용해 왔다, 빌려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다루었던 내용인데 여러분이 잘 생각나지 않을까봐 향찰 표기체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향찰 표기체계는 간단히 말해서 정리하면, 자, 통일신라 시대나 특히 고려 시대, 그러니까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이었던 고대국가 시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말은 있었지만 우리의 표기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왔는데, 그 한자를 빌려올 때 한자의 의미나 뜻, 그 둘 중에 하나를 빌려왔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말의 어순에 따르기 위해서 우리말이 어순 체계에 따라서 표기한 것을 향찰이라고 한다 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이런 향찰에 의해서 표기된 노래를 우리가 향가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향찰의 표기 방식에 따라서 불려진 노래를 우리가 향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제시된 헌화가라는 작품을 볼 텐데, 자, 헌화가라는 작품은 몇 줄 형식을 취하고 있냐면 4줄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 1행, 2행, 3행, 4행. 자, 이 4줄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 이와 같은 향가의 갈래를, 자, 사구체 향가라고 해줘요, 우리가. 자, 우리 향가의 갈래에는 4구체 향가도 있고 8줄 형식이 8구체 향가도 있고 10줄 형식의 19체 향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듯이 4구체 향가도 있고 8구체 향가도 있고 19체 향가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구체 향가는 4줄 형식, 4줄 형식의 향가를 4구체 향가라고 하고요. 8구체 향가는 8줄 형식이 되겠죠. 8줄 형식의 향가를 8구체 향가라고 해줘요. 자, 19체 향가는 그러면 몇 줄 형식이 있어요? 그렇죠. 10줄 형식이 되겠죠. 자, 10줄 형식의 노래를 19체 향가라고 해줍니다. 자, 그렇게 사구체 향가인 헌화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헌화가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제목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자,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이 보니까 꽃을 주면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꽃을 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행을 볼게요. 자,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밭이 오리다 라고 했습니다. 자, 화자가 누군지 모르고 시적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꽃을 바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꽃을 꺾어 바친다라고 했습니다. 이 꽃을 꺾어 바치는 행위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자, 꽃은 어떤 대상에게 주로 주죠? 주로 내가 호감이 가는 대상 또는 좋아하는 대상에게 꽃을 주죠. 그래서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꽃을 주는데, 꽃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라든가 또는 호감의 어떤 감정을 품고 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랑 또는 호감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화자와 시적 대상은 헌화가라는 이 사구체 향가에 표면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 화자와 이 시적 대상은 시 표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자,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의 표면서에 등장하지 않을 때, 자, 특히 이러한 어떤 향가 같은 경우는 배경설화를 통해서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배경설을 통해서 그러면 화자는 누구이고 시적 대상은 누구였고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왜 꽃을 건네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배경설화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경설화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면 수로 부인의 남편 순정공이 강릉태수가 되어 부임에 가던 중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그 곁에는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있었는데 그 위에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이 꽃은 철쭉꽃인가 보죠? 자, 그것을 본 수로 부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꽃을 꺾어다 주기를 청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수로 부인이 꽃이 아름다워서 꽃을 꺾어달라고 했는데 벼랑 끝에 핀 꽃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자, 위험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때 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며 그 위험한 벼랑 끝에 가서 꽃을 꺾어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배경설화를 통해 봤을 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자, 일단 화자가 누군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화자일 가능성이 높죠. 왜? 순정공 부인에게 수로 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노인이 바로 화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시적 대상은 당연히 파악이 되죠. 자, 시적 대상은 제시가 됐듯이 수로 부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자, 수로 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수로 부인이 바로 여기에서는 시적 대상일 확률이 높네요. 배경설화를 통해서만 봤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화자는 노인이고 자, 시적 대상은 수로 부인이에요. 자, 이 노인은 이 수로 부인에 대한 어떤 사랑과 호감의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위태로운 어떤 상황에서도 수로 부인이 원했던 철쭉꽃을 꺾어서 바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꽃을 꺾어 바치는 행위에는 수로 부인에 대한 어떤 사랑과 또는 호감이 어떤 감정이 내포되어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사구차 향가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향가의 특징을 이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향가의 특징을 보니까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향유되었다. 향유되었다는 것은 널리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 또 말했죠.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문장 전체를 적는 향찰이 적용되었다. 자, 향찰 아까 중요하다고 선생님 설명했죠. 한자의 무엇을 빌린다?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린다. 한자의 음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까 형식 형태소인 어미나 조사. 자, 그리고 뜻 같은 경우는 실질 형태소인 어근이나 어간을 표시해 줄 때 주로 차용한다, 빌려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이 항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요소를 볼까요? 자,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향가의 특징. 자, 4구체 4줄 형식, 8구체 8줄 형식, 10구체 10줄 형식으로 구분한다. 대개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짧은 민요계 향가와 보다 길고 짜임새가 잘 갖추어진 산외각의 향가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 민요계 향가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짧은 형식인 대개 4구체 향가를 의미하고요. 자, 여기 아래에 보이는 산외각의 향가 같은 경우는 10줄 형식의 19체 향가를 말해요. 19체 향가를 말해요. 그래서 대부분 가장 정제되고 완성된 형식을 이 산외각의 19체 향가라고 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산외각의 19체 향가가 가장 완성된 또는 정제되었다라고 합니다. 정제된 형식의 향가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나 대학 수학력 시험에 19체 향가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체 향가는
식부채 향가를 우리가 다루게 될 때 더 자세히 선생님이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헌화가에 담긴 화자의 정서가 어떠한지 말해보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봤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수로 부인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위태로운 어떤 벼랑 끝에 피어있는 꽃을 꺾는다는 것은 큰 어떤 용기를 필요로 하죠. 자, 용기를 넘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자, 목숨이 위태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꽃을 꺾어 바쳤다는 것은 그만큼 수로 부인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이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백이었던 상황으로 이해를 했네요. 자, 여기 헌화가 향찰표기라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 부분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자, 뭐라고 설명했냐면 향찰은 대체로 개념을 나타내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실질 형태소로 설명했었죠. 개념을 나타내는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리고, 자, 조사나 어미 등의 어떤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은 한자의 음을 빌려서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기록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네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나오는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리고, 자, 조사나 어미 등의 어떤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은 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현하였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말의 어순에 따랐다는 거죠. 우리말의 어순. 중국어의 어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자를 빌려오긴 했지만 우리말의 어순, 즉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의 형식에 따라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문제. 현재 자신의 정서를 가장 잘 노래해주는 노래나 시가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에게 과제로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과제 게시판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노래나 시의 가사를 소개를 해주면 좋겠어요. 노래의 제목과 가사를 소개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프라인 수업 때 왔을 때 한번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를 토대로 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면 서정갈래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변화의 양상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정갈래는 화자를 통해 작가의 생각과 정서를 주관적으로 노래하는, 즉 표현하는 갈래이다. 자, 작가의 생각과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노래하기 갈래이다. 자, 고대 가요에서 현대 서정시에 이르기까지 서정 문학의 역사는 한국인의 삶과 함께 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서정갈래의 흐름과 역사적 갈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정갈래의 역사적 갈래에는 고대가요, 향가, 민요, 한시, 고려소교, 시조, 신체시, 현대시 등이 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서정갈래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으니까 각각의 어떤 세부 문학갈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공무도화가, 황조가 등 현재 전해지는 고대가요 같은 경우는 서정갈래에 속한다. 자, 고대가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의 갈래에 해당한대요? 고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의 노래이다. 삼국시대 초기까지의 노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향찰로 기록된 차자 문학인 향가도, 자, 향찰로 기록된 차자, 글자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차자라는 것은 향가도 서정갈래에 해당한다. 신라 노래인 향가는 주로 삼국유사의 배경서와 함께, 아까 우리 헌화가의 배경서라 살펴봤었죠. 자, 배경서와 함께 기록되어 전해진다. 자, 또한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면서 오랫동안 구비전승되어 온 민요도, 자, 민요도 서정갈래에 속한다는 거죠. 구비전승되어 왔다는 것은 기록으로 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즉 말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지식인은 주로 한문으로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하였다.
자, 그 중에서 한시라는 문학갈래도 서정갈래에 속하는데, 자, 한시는 자 뭐래요? 한문으로 창작된 시라는 거죠. 한문으로 창작된 시. 대부분의 한시는 서정시이다. 자, 고려소교는 이라고 했어요. 고려소교. 자, 고려소교라는 갈래도 역시 서정갈래에 속한다는 거죠. 자, 이 고려소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구비전승되어 오던 민요가 고려의 궁중음악으로 받아들여진 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된 한글 가사의 노래이다라고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원래 민간에서 떠돌던 노래 또는 유행하던 노래인데, 자, 그것이 이제 궁중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니까 궁중에서 행사를 하거나 또는 궁중에서 뭐 잔치를 베풀거나 연희를 베풀거나 할 때, 자, 그 궁중 음악으로 받아들여준 뒤 훈민정음 창제,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이후에 한글로 기록된 한글 가사의 노래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소교 역시 서정갈래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서경별곡이라든가 또는 동동처럼 대부분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연의 뒤에는 후렴구가 붙어 있다. 자, 고려소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다음에 배울 작품이 서경별곡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고려소교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연체의 양식을 취한다고 해요. 분연체의 양식이다라고 합니다. 연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각 연의 뒤에는 후렴구가 붙어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각 연의 뒤에 후렴구가 붙어 있다. 후렴구가 붙어 있고, 작품 중간에 염구, 작품 중간에는 염구가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각 연의 뒤에는 후렴구가 붙어 있고, 작품 중간중간에 염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후렴구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대중가요에도 후렴구가 있죠. 그래서 1절이 후렴구, 2절이 후렴구가 있는데, 후렴구는 반복되는 어떤 형식의 노래를 말하고, 염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염구라는 건 뭐냐면요, 의미가 없어요. 염구는 특정 의미가 없습니다. 특정한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이 흥을 돋우기 위해서, 흥을 돋우거나 율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운율이죠. 율격을 맞춰주기 위한 표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특정한 의미 없이 흥을 돋우거나, 자, 특정한 의미 없이 흥을 돋우거나 또는 율격을 맞춰주기 위한 표현이에요.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고려소교의 특징은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분연체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 자, 두 번째, 각 연마다 후렴구가 또 붙어 있다는 것. 자, 세 번째, 여음구, 특정한 의미가 없이 흥을 돋우거나 율격을 맞춰주기 위한 어떤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고려소교의 중요한 특징으로 공부를 해 두셔야겠어요. 그 다음 보면, 자, 한편 고려 중엽부터 조선 중엽까지 4대부들이 지었던 경기체가는, 자, 경기체가라는 갈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체가는 교술성과 서정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 어느 한 갈래에 포함하기 어려운 갈래이다라고 하고 있죠. 교술성, 그러니까 서술성이라든가, 자, 서정성, 그러니까 시와 같은 어떤 특징과 산문의 양식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갈래에 포함하기 어렵다, 포함하기 어려운 갈래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다음 시조를 볼까요? 자, 시조는 고려 말에 성립되어서 조선시대 크게 융성한 정형시가로 우리 문학사의 대표적인 서정 갈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의 어떤 시조라든가 아니면 조선 후기의 어떤 시도 물론 있지만 조선 전기의 어떤 시조들을 살펴보면 어떤 평시조의 어떤 양식, 3장의 어떤 양식을 취하면서 가장 마지막 종장의 어떤 양식의 첫 음모가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조 역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서정 갈래의 작품군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사설시조라고 해서 평민들에 의해서 창작되었던 사설시조가 유행하면서 시조 문학의 폭을 넓혔다. 자, 사설시조라는 것은 평시조의 초장과 중장이 길어지면서 장형화되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장형화된 시조이다. 자, 시조는 지금도 여전히 창작 향유되고 있고 한편 가사는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음부 율격의 시가이지만 여러 갈래의 특성을 두루 지니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갈래에 넣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가사 갈래도 시조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우리 시가문학이 쌍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사도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음부 율격의 시가이지만 어떤 여러 갈래의 특성을 두루 지니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갈래의 특성을 두루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갈래에 넣기 어렵다. 대부분은 근데 서정 갈래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체시가 나오네요. 자, 신체시라는 것도 서정 갈래에 포함이 되는데 신체시는 20세기 초 전통시가의 어떤 정형성을 벗어나 자유시로 나아가는 과정이 나타난 과도기적 양식이다. 그래서 20세기 초 전통시가의 정형성을 벗어나서 자유시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던 과도기적 양식이다 라고 했어요. 자, 신체시를 이어 1910년대 중반 무렵에 이르면 현대시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고전시와 현대시 사이의 어떤 과도기의 어떤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대시는 서구 문학과 활발하게 교섭하며 고전시가의 정형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식을 지향하였다. 그래서 현대시는 한편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한편으로는 창조를 모색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며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정 갈래가 어떤 변모 양상과 어떤 역사적 흐름을 띠고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서정 갈래의 역사적 갈래에는 어떤 갈래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제시가 되어 있죠. 고대 가요, 자, 그다음 향가, 한시, 고려 소교의 등장, 시조, 가사, 사설시조, 한시, 또 개화기에는 신체시가 등장했고,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뭐 신민요라는 갈래도 있었고, 자, 해방 이후의 어떤 현대시 작품들, 그 작품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래가 어떤 시대를 또 대표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을 배우게 될 텐데, 이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고려 소교의 어떤 갈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고려 소교 아까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려 소교. 고려 소교는 평민들에 의해서 불린 작품인데, 자, 이 평민들에 의해서 민간에 퍼졌던 유행하던 노래가 궁중의 연이나 또는 자, 궁중의 어떤 소각에 편입이 되면서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고려 소교의 어떤 갈래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과제 오늘 하나 내준 거 과제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과제에 해당하는 시나 노래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